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민생을 고민하는 시간이죠. 민생민사, 민생에 죽고 민생에 사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 나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는 고민남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네, 고민남 장성철입니다. 고민남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예, 죄송합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예. 장 교수님께서 보니까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하시니까 얼굴이 네. 밝으신 것 같아요. 예,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요. 화장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또 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까스로 다시 좀 그동안 손해봤던 것, 장사 못했던 것 좀 이제 좀 복구하나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70% 안팎을 돌파하고 손실보상이라는 것도 7, 8, 9 참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올해 5차까지 보상은 법에 있는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예. 예산에서 또는 추경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한 것이고요. 7, 8, 9월 달부터 있었던 강도 높은 이제 4단계 조치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처음으로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위드 코로나를 하자 다른 나라 하니까 했는데 위드 코로나 해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폭증해 버리잖아요. 예. 확진자가. 예. 그러니까 또 다시 지금 뭐 오늘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또 이제 4단계 또는 4단계 준하는 아니 이미 발표가 됐고, 발표가 됐습니까? 발표가 됐고 일단 내용은 예. 이제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예, 그리고 내용은 또 알고 있습니다. 카페 식당은 밤 9시까지예요. 예. 그리고 시행도 당장 토요일부터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못 보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2인까지 해봤었잖아요. 2명. 2인 간 적도 있었나요? 그럼요. 제일 셀 때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4단계 또는 4단계 이번에도 준하다고. 2인까지도 고민했나 봐요. 예, 4단계 또는 4단계 준한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 대목, 연말 연초 대목 예, 기대했던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 분위기는 어떠냐면 어쨌든 이드 코로나 하자에서 해본 것까지는 인정. 근데 해보니까 오히려 지금 백신 접종률 80%를 넘어가도 폭증하고 오미크론 문제도 있으니 다시 한번 옥죄보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선 지원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맞습니다. 고민해 보자는 예, 예. 겁니다. 장성철 교수 어떻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빨리 선보상 해드려야죠. 지금 그래서 어제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일단 선보상 후 정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되게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제가 토요일 날 부모님 생신이라서 제가 저희 가족들에서 6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당장 이제 오늘 오전에 취소를 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6인이니까. 아, 이번 토요일 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많은 취소 사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크리스마스까지는 연말 연초까지는 정말 음식점 대목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조금이라도 먼저 손실보상 해드려야 된다. 예. 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 전문가시니까 소장님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그 신고나 접수를 받아가지고 계산해서 보상하는 것도 나중에 뭐 이의 신청이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상하는데 그건 정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자, 지금 7월, 8월, 9월 손실보상 최소 금액 10만 원으로 했고 평균 금액 한 300만 원 정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규모 우리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차등해서 뭐 연매출 1억이야, 1억에서 뭐 5억이야, 5억에서 10억이야, 또는 10억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등해서 저번에 평균 금액이 300만 안팎이었거든요. 1차 손실보상 때. 근데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이익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업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또 차이가 있거든요. 영업금지는 아예 장사를 못하는 거,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장사는 하는데 9시나 10시 문 닫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차등을 두어서 예를 들면 뭐 10억 이하에는 긴급히 10억 이상은 뭐 1,000만 원, 10억에서 5억까지는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10월, 11월, 12월이 2차 손실보상 기간이거든요. 지금 이건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세금이 예산 통과될 때 최소 금액이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근데 정산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1월 2일까지니까 이 기간 동안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1,000만 원 제가 선지급했는데 더 나왔다. 그 영업 손실액이 그러면 추가로 주면 되는 거고 보니까 손실보상액이 덜 나왔다. 그러면 일부는 반납받으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게 그 집권여당 민주당과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폭증이 되고 손실보상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2022년도 예산에 손실보상으로 본 예산에서 2조 2천억밖에 편성을 안 해놨어요. 예. 일단은 대략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확보했고 2021년에요. 그럼 그 정도에 준해서 최소한 10조 정도는 다른 데 개수 조정을 해서 좀 다른 데 좀 아껴가지고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을 좀 예. 도와야 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것은 무능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아무튼 그 참 코로나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집단 면역도 된다고 그랬고 이드 코로나 되고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또 코로나 잡힐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니까 2.2조만 배정한 건데 네. 지금 모든 나라들 상황이 내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논의가 불가피한 거고 저는 이제 장 소장님 저런 따끔한 지적 예. 정부 여당이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자, 일단 이제 그렇게 지나간 얘기고 당장 이제 추경 편성이라든지 또 50조, 100조 얘기가 나오는 판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 50조, 김종인 위원장 100조 발언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민주당에서 우리 100조 하자라고 하면 또 반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혹시 김종인 위원장 100조 발언 꺼낸 걸 좀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당과 같이 논의를 해서 100조 원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대선 전에 지급이 되면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지급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대선에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본인들도 먼저 얘기를 했고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 어렵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먼저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기재부를 압박을 해서 빨리 예산 편성해와라. 우리가 심의 의결해줄게. 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대선의 표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100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계산하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가 뭐 100조 얘기를 해서 100조를 지금 뭐 편성을 해서 준다. 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하러 남 좋은 일 시키느냐 그렇죠.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네. 이왕 100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먼저 선수를 쳐서 100조 편성해라. 뭐 이건 우리 아이디어다. 국민들 아시겠죠? 그러면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받으니까 현실적 고마움은 문재인 정권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장 소장님이랑 제가 생각이 똑같은데요. 사실 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이 주자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여론이 두 가지였거든요. 5차 재난지원금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다음에 재정 문제도 좀 고민해야지. 그다음에 더 어려운 소상공인 손실보상 더 해주자 이런 이제 몇 가지 그런 부정적 비판이 있어서 그게 유보됐잖아요.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50조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일종의 이니셔티브를 진 겁니다.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유보시킨 이재명 후보에게 내가 더 당당하게 50조 빨리 논의하자 하면 될 일인데 예. 이재명 후보가 그럼 난 그거 유보하고 50조를 빨리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멈추됐고요. 그다음에 어찌된 일인지 사실 50조도 엄청난 돈인데 갑자기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100조를 들고 나왔어요. 당에서 전혀 그 후보하고 논의도 없이. 근데 50조 100조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뭐 1조 차이도 아니고. 예. 그래갖고 또 100조에 되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그럼 좋다 그럼 100조라도 좋다 빨리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식 논리로 추경은 정부가 제출하니까 대통령과 합의해 갖고 와라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당연히 정부가 제출해야 되는 거 누가 우리 국민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정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야 후보, 여야 정당 대표 만나가지고 그게 50조든 100조든 또는 예를 들면 50조도 어렵다면 뭐 30조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편성을 추경을 제출해가지고 소상공인 2차 손실보상 플러스 알파로 제대로 지원하자라고 합의했으면 저는 국민들께서 오랜만에 여야 후보들이 여야 정당 대표들이 올바른 정치했다 그랬을 텐데 굉장히 상황을 어렵게 몰고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의 엇박자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후보는 50조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거예요? 그랬더니 내년에 추경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고, 근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그랬더니 기금 마련하자고 했거든요. 기금 마련하려면요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금위원회에서 기재부에다가 다시 이 돈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금액을 다시 국회에 보내야 되거든요. 절차만 해도 이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안 할래, 여당하고 논의 안 할래,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그때 할래라고 하는 것은 예. 잘못된 판단 같다. 그래요. 뭐 표계산이 제일 중요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펴고 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방역 대책을 제대로 따라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제 오는 22일 날 자영업자들 총 골기대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 믿고 그동안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분들의 외침, 하소연, 한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부 방역 대책 안 따르고 저항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제 고생했는데 특히 의료진 선생님들하고 소상공인들이 이제 가장 방역의 최일선에서 제일 애쓰셨잖아요. 저는 일종의 선보상을 제대로 해달라. 또는 나중에 후보상 하더라도 손실보상 이번에 1차 보상 때 사실 최소 금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3달 보상해 준 거니까 한 달에 3만 3천 원 준 거잖아요.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께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다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보상 약속이 확실히 되거나 아니면 1차 손실보상하고 달리 2차 손실보상 물론 이제 최소 금액 50만 원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예를 들면 거의 진짜 영업이익 손실분 2년 전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국세청에 자료 다 남았으니까 영업이익 손실분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1차 손실보상은 80%만 보존해 줬는데요. 90% 이상 해주겠다 약속을 확실히 해준다면 20일 날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방역에는 다 협조해 주실 거라 봅니다. 그동안 다 같이 애써 오셨고 우리나라 국민들 아주 착하시잖아요. 어떻게 해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정이 지금 합의하고 있는 상황대로 선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이 연말에 정말 기대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매출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본인들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80만 업체 정도 되는데 그중에 74%가 식당하고 카페랍니다. 그럼 대략 60만 개 업체거든요. 여기 피해를 빨리 보상해주지 않으면요. 나라 경제 근본 자체가 좀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안진걸의 민생, 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코로나로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문제 한번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 된 사람이 한 채를 팔았을 때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무겁게 물리는 것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시적으로 좀 유예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당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걸 소장. 네, 이게 이제 2020년 7.10 대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불로소득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강화, 보유세 부담을 줘서 팔게 만들고 다만 이제 그러려면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종부세도 부담되고 팔면 양도소득세 엄청 나온다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2021년 5월 30일까지 약 11개월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는 이제 양도 차익에 따라서 기본 세율이 5%에서 45%까지가 6%에서 45%가 있고 2주택자인 경우는
거기다 20%를 감안하고 30적자는 30%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최대 75%가 나오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투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예. 한 건데 그러면 보유세도 비싼데 팔아도 엄청난 세금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11개월을 유예해 줬는데 매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종부세가 참으로 강화된 종부세가 이번에 12월 달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종부세 중에 일가일 주택이나 불가피한 일가일 2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담을 줄여주고 두 번째 한시적으로 6개월 안에 지금부터 6개월 안에 파면 그러니까 내년 6월이겠죠. 법안이 예, 통과되면 100% 면제해줘서 매물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청와대는 이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논란이 그러면 안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정부는 아직은 좀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또 쉽게 후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꾸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수석이 비공식적으로 국회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후보 쪽 얘기하고 청와대 지금 계속 그 고수하는 입장하고 어느 쪽이 더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범진보 개혁 진영에서도 입장이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했으니까 거래세로 지금 이야기되는 양도소득세를 낮춰줘야지 팔고 나갈 거 아니냐 예.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일종의 자본이득세인데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냥 보유세는 재산 가액에 그냥 매기는 거지만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만 매기는 건데 그럼 막 10억 20억 양도 차익이 났는데 그걸 중과를 안 하자는 거냐 이런 게 팽팽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비판이 좀 더 많죠. 양도소득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2021년 5월 31일까지 11개월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6월 1일부터 주택 소유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버티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6월 달 자기 이제 주택 소유분으로 이번에 종부세 실제로 나와 보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여론이 형성된 게 있어요. 아, 정말 종부세 정말 많이 올랐다. 내가 투기를 했던 또는 다른 목적 다주택이었던 많이 나왔는데 내가 팔고 나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지금 집값이 대세 하락기긴 한데 전월세 값이랑 여기다 더 매물을 늘어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장성철 교수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어쨌든 거래가 활발하고 다주택자들이 자신들의 소유한 주택을 내놔야 집값이 안정화되는데 조금 유리하지. 이분들이 지금 중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집은 안 내놓고 아이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현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증여를 많이 하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정권이 생각을 했던 거래를 활발화를 통해서 집값을 좀 낮추겠다,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보다는 돈 많이 벌었지, 징벌세 이런 식의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좋은 세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취재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시로 유예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워낙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안 사고 이분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 때문에도 더 나오는 것도 있고 더 집값 떨어지기 전에 내놓자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제 주변에도 1억씩 싸게 내놨는데 안 팔려요. 매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는 대세 하락기가 확실합니다. 이거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여기서 더 많은 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더 떨어질 거고 그럼 서민 중산층들 무주택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나저나 안진걸 소장님 요즘 부동산 전문가들 만나보면 대체로 어떻게 전망합니까? 어제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정부는 이제 부동산 값이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제는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민간 기관에서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예. 그것도 이제 뭐 전망 엇갈리고 뭐 서울대 전문가님이 한 20% 떨어질 거라 갖고 뭐 화제도 됐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올랐던 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지고 저금리가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많이 오른 거로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로 유동성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중에 부동산으로 투기로 또는 투자로 갔던 돈들이 금융권으로 흡수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거기다가 종부세가 나오니까 매물이 늘어났어요. 법인 매물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어쨌든 심리적으로 더 떨어져 팔아야겠다는 사람들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양도세 중과 유예되면 6월 달까지 유예되면 내년 6월까지 안에 팔면 100% 면제된다면 여야가 이걸 합의해서 나중에 다시 양도세 중과한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예. 여야가 합의해서 저는 그러니까 여야 합의체가 중요하다. 이거 어차피 법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이번만이 기회다라고 지난번에는 관망했는데 이번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종부세가 많이 나와 있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폐지하자, 유예하자 그러면은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 거를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다라고 그래서 당내 반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왜 했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집값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20억 돼서 10억의 불로소득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못 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과를 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은 돈 있어도 집을 안 살 거 아니냐, 이익이 안 남으니까요. 그런 논리인데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케인즈가 와도 풀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많이 막아놓은 것 같아요. 집을 못 사게 하고 대출도 막아놓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더 샀잖아요. 지금 역작용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풀어놔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을 흔히들 많이 지적하는데 공급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급도 저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공급이 핵심이 아니라 공급이라도 투기세력이나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사버렸던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예. 보유를 줄이고 예. 시장에 더 매물을 내놔야지 그다음에 일반 분양이나 이런 공공 분양이 늘어나는 이게 합쳐지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 공급을 위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재명 후보의 저희들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대부분 시민단체 반대하지만 민생단체는 예. 네. 저는 그 고민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종부세 나와 있는 이때 12월 달에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고 부담되는 분들 빨리 이번 진짜 종부세 그리고 종부세는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왜냐하면 전액 지역 세금으로 쓰여지잖아요. 예, 굉장히 예. 착한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없애내겠다는 식으로 했지만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당장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도 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거로 겨우 지방재정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럼 종부세가 앞으로 고쳐지기는 쉽지 않다면 그러면 이참에 어쨌든 팔아갖고 종부세도 납부하고 집도 줄여나가자. 이제 이러려면 한시적 면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국민의힘은 맨 처음에 부동산 정책을 가장 우선 정책으로 두고 이렇게 선거 대책을 짜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도 지금 민주당이 더 잘 대처하고 있어요. 어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또한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부동산 대책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냥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1가구 1주택 없애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책을 좀 제대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뭡니다. 세금부터 공급, 수요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를 발표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19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 놓고 있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야당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관훈 토론회에서 자기 집값도 모르고 세금도 모른다고 한 건 많은 국민들이 이건 실망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 집값이나 세금은 아무리 관심 없어도 네. 부부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심지어 자기 집도 아니라고 이야기한 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안진걸의 민생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